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난 겁니다. 네, 이거는 지상군이 아직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전쟁이라고 전쟁이 봐야 할 것 시작된 같아요. 네, 지금 이란의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혁명 수비대 등 그 군 간부가 20명 이상, 네. 핵 개발에 관여했던 핵심적인 과학자가 9명 정도 포함이 된 걸로 보이고, 뭐 320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한 80여 명이 이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쪽에도 피해가 있긴 한데, 이제 피해를 당한 이 대상들을 보거나 이 거점들, 건물들의 중요성을 봤을 때 이란의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 피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습하고 며칠째 지금 전투가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막 지상군에서 지금 교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미사일들이 그냥 떨어집니다, 막. 그리고 폭발을 하고. 자, 이 전쟁에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던 핵시설이라든지 군사 기지 같은 이런 굉장히 기밀의 공간이잖아요. 정밀 타격이, 정교한 타격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미국의 정보 능력과도 무관하게는 볼 수 없는 거죠. 모사드가 몇 년간 이제 이란에 들어가서 관련한 작업을 했다고도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이런 좌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요. 실제 이스라엘이 13일에 공습하기 전에 이란의 방공망이 전자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공격을 누가 했느냐? 미국과 영국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전자파를 공격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주고 그 직후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이 핵시설이라든지 군 주요 요직 인사들을 살해하는 그 피해가 굉장히 커져버린 이런 아니,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을 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지금 미국이 있잖아. 그럼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본토 공격이에요. 본토에 만약에 맞는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본토가 위협당할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실제 핵무력을 아직 강화하고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13일에 공습 있고 나서 트럼프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 잔혹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진위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제 지원해주는 차원의 언어적 수사일까? 이런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미국이 최근에 그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에 입항하려고 했던 니미츠 항모를 긴급한 작전상 필요라는 네. 이유로 중동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다수의 공중 급유기를 이제 유럽, 중동 쪽으로 계속해서 전개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란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이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 아침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됐다. 간단히 말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테헤란에 소개령을 일종의 내린 거죠. 아니,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갖지 못하게 하려고 폭격을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명백한 전범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인종 학살들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규탄도 받지 않고 제재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폭군이고 전쟁광적인 아, 면모를 이스라엘은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반드시 전 세계 전범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G7 회의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 귀국을 했고 백악관에서 관련 회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이 더 직접적으로 중동 전쟁에 개입하고 전면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렇게 대응을 어쨌든 맞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강경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란에 지지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여건인 것 중동에서는 같긴 굉장히 해요. 지금 예민한 문제겠네요. 네. 여기에 누구 한 나라라도 더 참전하면 확전이 될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동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세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뭐 끝낼 것인가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핵능력을 파괴하는 거,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지금 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전쟁 행보를 보여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이란 제재를 이전보다 강화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계속 시도했던 게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도 고강도의 군사 압박을 펼쳐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배치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대수를 늘리라고 지시를 해서 3월달에 해리 트루먼 항모랑 칼빈슨 항모 이렇게 두 대가 이미 중동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4월달에는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말도 없이 갑자기 중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겨냥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란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것 같고요. 4월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를 최소 6대 배치하고 추가 배치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섬이 뭐냐면 이란 전역에 출동할 수 있는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위치라는 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란을 준비가 다 되어 군사적으로 있었던 거네. 네,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보가 있었다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거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몇 년간 모사드가 이 정보 공작을 펼치면서 이란 내부를 와해시키는 그런 전략을 또 구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해서 네. 그런 내용이 또 꼽히더라고. 이거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뭐 네타냐후의 정권 위기도 분명 발현이 됐지만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중동의 이 질서 자체를 바꿔보고 싶은 전쟁광적인 야욕이 투영된 전쟁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작년 말에 시리아의 그 반미 정권인 알 아스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또 영향을 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찾아야 될 교훈이 있나요?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관해서 절대 전쟁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만 전쟁 가능성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절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실제 많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쟁 안 난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에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전쟁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 대만 전쟁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서 우리 정부가 안보와 외교에서 자주와 국익을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중동 전쟁이 안겨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 데서는 이제 대한민국 외교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 해온 외교 인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인사들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대표되는 인물이 있어요? 걱정되는 인물? 네, 저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굉장히 미국을 대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정부 인사들한테 그런 일이 네, 있었어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북한과의 회담은 쇼 무대일 뿐이다 이런 망발을 이제 내뱉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하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감시를 해야 된다. 실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도 위성락에 대해서 친미를 넘어서 찐미라고 표현을 하기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우려가 되는 인물이고요. 네. 지금 또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이 굉장히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미국 임명이 통으로 됐습니다. 임명했다고 나오긴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질서는 다극화로 가고 있고 아까 조선일보도 우려할 만큼 미국의 상황은 어질어질하고
몰락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은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지 좀 더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에 외교안보 특보를 지냈던 김현정 지금도 뭐 정부에 입각을 하냐 안 하냐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됐어요. 지금도.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김현종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네,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친미 인사들도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걸 모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정세를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요 과정에서 어떤 국익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국민들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반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자주를 중요시 여기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힘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굴복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을 철저히 더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때는. 사실 미국이 굉장히 또 위협을 많이 가하지 않았습니까? 협박도 많이 했었고. 아마 정말 목숨의 위협, 생명의 네. 위협도 많이 느꼈을 거고 경제적인 위협에도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국민에게 있고 이걸 믿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의 성공은 결국 주권자 국민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외교부가 제가 언급한 이 인물들 말고도 원체 미국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다 외교 인력을 그렇게 키워왔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키워져 있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일화들 있지 않습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회에서 한국이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국 정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무현이지만 예를 들면 노무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네. 거죠. 대통령이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대표인사가 반기문이잖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통일부나 이런 주요 외교 직책은 미국이 임명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대통령도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 그냥 임명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 임명하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많이 안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몫이 있는 거죠. 몫이 있는 거예요. 아예 너희 몫이 정해져 있고 위치도 다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쥐락펴락을 못하는 거는 국민들의 힘을 얻은 대통령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자주 외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위성락과 김현종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길을 걸을 때는 국민들이 다 저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이 힘을 믿고 굳건하게 가는 지켜줄 거죠. 수 있게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주 외교, 국익 중심의 외교 이것이 당연히 이번 정부의 모토고 기조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견제하면서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쓰임 있게 쓰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하나 더 발발하게 되면서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2개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3개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네.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언제 일로 올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원래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온데간데 새로운 전쟁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또 대만 전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지 모른다는 거죠. 네.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안 만나도 돼요. 정상회담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니 지금 트럼프를 만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거 아시죠? 예전에 누구랑 만나면 다 탄핵당하는 거 누구였죠? 이게 바이든이었는데 젤렌스키랑 악수한 사람 다 탄핵당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만 살아남고 바이든 날라가, 그러니까 다 기시다 날아갔잖아. 날라가, 윤석열 날라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랑 악수하면 다 날아갑니다. 지금 젤렌스키 진짜 얘기가 중요해요.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젤렌스키가 G7에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무기 지원 관련한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네. 시사점인 거죠. 진짜 트럼프가 한 대 때리고 싶을 거야. 네, 젤렌스키를. 트럼프에 대한 환상은 절대 금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나중에 반드시 전범 재판에 올려야 되는 나라들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막아야겠죠.